노래 맞추기 퀴즈나 할까요? 이게, 농담입니다. 이게, 뭐, 헨이라는 가수의 푹이라는 노래인데,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예. 박혜영 작가가 쓴, 뭐, 나의 아저씨 이런 걸 되게 유명하신, 나의 해방일지의 OST예요. 예. 오늘 나의 해방일지 얘기를 잠깐 하려고. 아, 제가 그 박혜영 작가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 좀 있으면 또 오실 거니까, 저 채팅창을 안 열었구나. 네. 노래 제목이 뭔가요? 푹이라는 노래입니다. 헨이라는 가수의 나의 해방일지 OST를 검색하시면 그러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호기심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멈췄었는데, 그럼 이어서 계속 이건 좀 마무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마무리해드릴게요. 전문가적 직관을 키우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라는 팩터가 되게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호기심은 이제 뭐 다양한 학술적 혹은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need for cognition이라는 그 도구가 있어요. 측정 도구가 있는데 그걸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eed for cognition은 인지 욕구잖아요. 인지 욕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하나 꽂힌 거야. 나무 하나 꽂혔어. 내가 요즘 여기 꽂혀 있거든. 그게 일종의 인지 욕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정무 교수님 블로그도 좀 안내드리고 뭔가 좀 보여드렸는데 그거 보고 나 요즘 이런 데 공부하는데 꽂혔어 라고 할 때 그게 하이한 사람들, 이게 하이한 사람들, 니드 포커 그니션이 이게 높은 사람들, 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낮은 사람들에 비해서 학습에 있어서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니드 포 커그니션이라는 호기심이라는 속성 자체가 사람들을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드는 그 뭔가를 발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호기심은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아이들이 호기심을 키우고 무슨 구몬 학습하고 이런 게 아니죠. 왜냐면 호기심은 어디에 들어가니까 호기심은 이거죠. 지난번에 보여드렸다시피 이건젠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임원 서칭 펌이에요. 그러니까 임원들을 우리 회사에 혹은 우리 조직에 어떤 사람들을 뽑아서 채용할 거냐라는 건 더 중요하죠. 다른 포지션보다. 근데 임원 포지션을 뽑는데 이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퍼포먼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잠재력.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성과를 잘 낼 건지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X라는 이런 후보자가 있고 Y라는 후보자가 있을 때 현재 수준은 이래. 현재 수준이 이렇고 현재 수준이 이래요. 그런데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은 현재 수준이에요. 근데 이게 빨간색 요거 있잖아요. 요 영역 요렇게 있죠. 요렇게 빨간색 요 영역이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에요. 이 잠재력을 도대체 이 사람도 이건젠더라는 컨설팅 펌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뭘 가지고 측정을 했다고요? 아래에 있는 얘를 어세스먼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잠재력을 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예요. 크게 네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큐리어서티예요. 그래서 호기심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분야에 호기심이 있다면 뭐예요? 뭐도 높은 거다? 잠재력도 높은 거다. 잠재력도 높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need for cognition 어떤 영역의 NFC need for cognition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즉시 학습을 하고 그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되는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더라.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뭔가 하나 꽂혔을 때 그걸 바로 학습을 해야 돼요. 바로 확인해 봐야 돼. 그래야지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사실 NFS가 떴는데도 이런 데 요즘 꽂혀 있는데, 언젠가는 봐야 되는데, 내가 요즘 자료만 다 모아놔. 그래서 유튜브 클립들만 다 모아놓고, 또 책들만 잔뜩 사놓고, 요즘 이거 꽂혔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다녀. 그리고 어때? 안 봐.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이건 잠재력으로 다시 환산이 안 돼요. 잠재력 환산이 되려면 뭐가 중요해요? NFS가 떴을 때, 즉시 학습하는 거. 즉시 학습하는 이런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이거 요즘 재밌어. 흥미로워. 요즘 여기 호기심 있어. 그럴 때는 뭐예요? 관련된 자료를 습득을 해서 바로바로 학습하는 게 그게 가장 효과성이 좋아요. 효율성이 좋아요. 효율성이 좋다는 의미는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좀 덜 들이면서 더 높은 성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애들 호기심하면 뭐 애들 거 뭐 이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왜요? 이미 이런 데서 증명이 돼 있고 또 뭐예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데서도 호기심이라는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때요? 여기서 보면 리더 그룹의 어떤 사업 영역에는 관계없어요. 사업 영역에서 리더 그룹들은 평균적인 호기심보다 훨씬 더 높은 호기심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 레가드는 이제 저성과자들이죠. 이에 비해서 훨씬 높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기심은 잠재력, 호기심은 역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호기심이 역량인 증거도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호기심과 역량의 관계가 뭐야? 이게 선형관계다. 선형관계, 즉 X가 증가할수록 Y도 증가한다. 즉 호기심이 높을수록 호기심이 높을수록 역량도 증가하더라. 이런 증거 자료들을 계속 제가 보여드렸죠. 그리고 임원 그룹과 일반 직원의 호기심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좀 명확하게 좀 보이잖아요. 임원들은 뭐예요? 노벨이요. 내가 어떤 분야에 호기심을 갖는데 난 장벽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훨씬 높죠. 예. 한 75% 가까이가 나는 뭐에 하나 꽂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이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라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반 직원들은 어때요? 내가 하나 꽂혔어. 그럼 뭔가 알아보려면 또 장벽을 느낀단 말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부터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요 느낌이에요. 예. curiosity는 encouraged a great deal이다. 라는 이 표현에 대한 동의 정도도 다르고 being curious leads to earn more money다. 그러니까 호기심 자체가 나한테 돈 많이 벌게 만들어준다. 뭐 이런 것도 엄청난 차이잖아요. 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예. 마지막. You don't get real answer when you ask questions. 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진짜 좋은 답을 얻을 수 없어? 그건 역질문이니까 아니요? 라고 얘기할수록 답을 얻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은 답을 얻기 쉽더라. 임원들은 답을 얻기가 쉬워요. 답을 얻기가 쉽죠. 기본 뭐가 좀 잠깐만요. 화면 혹시 제 말씀은 들리나요? 렉 걸린 것 같다. 갑자기 이게 왜 그렇죠? 이제 좀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예. 이거 미안합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명재 스님 고맙습니다. 예, 오셨군요. 이명재 스님. 반갑습니다, 스님.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그 대우되는 명제도 참여야 한다. 그 명제 선생님 오셨네요. 미안합니다. 이모는 답을 얻기 쉽더라. 근데 일반 직원들 우리가 답을 얻기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좀 더 바람직한 조직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임원이 오히려 답을 하는 조직. 직원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조직. 그게 진짜 직원들의 호기심이 소화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이런 조직이 좀 더 멋지고 바람직한 조직이 아닐까. 이런 말씀까지도 지난번에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는 그 상태가 그렇게 뭐 내가 호기심을 일부러 가져야 되는 거냐. 호기심을 내가 뭔가 좀 이걸 새롭게 뭔가 내가 배워야 되는 거냐. 호기심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디폴트 값은, 인간의 기본값은 뭐다? 그냥 호기심이다. 왜? 여러분들한테 어느 길로 휴가를 떠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1번,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과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면,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뭘 택하게 돼 있어요? 2번을 택해. 2번. 우리 2번을 택해요.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지구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되고 제일 위에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호기심이 있었잖아. 왜? 인간들은 1번보다는 2번을 엄청 좋아해요. 왜? 저 뒤에 뭔가 있겠지. 저 뒤에 가면 뭐가 펼쳐질 거 있을까? 이게 궁금한 게 인간의 기본값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탐색을 하고 뭔가 찾아보고 새롭게 뭔가 시도하고 이게 인간을 지구상에서 최고의 존재로 만든 엄청난 비결이다라고 주장하는 진화 심리학자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에 끌릴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끌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뛰고 싶어. 앞만 보고 달리고 싶어. 언제요?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값은 뭐예요? 자연스러운 것은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여러 배울 필요도 없고요. 호기심을 뭔가 내가 어디에서 뭔가 좀 얻어내야 되는 거냐. 내 안에 어디에서 호기심을 발견해서 그걸 끌어당겨 가지고 뭔가를 호기심을 막 업시켜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화도 그렇고 뭐예요? 서양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 초현실주의 말고 아니 추상주의 말고 그러니까 몬드리안 칸디스키 이런 사람들 말고 대부분의 화가들은 뭐예요? 인간의 호기심이 반영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들이 이게 잘 반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좀 이어서요. 그러면 호기심은 기본값인데 이 기본값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까요? 그러면 호기심이 인간의 기본값이에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을 때만 호기심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기본값이라면 이거 어떻게 활성화하면 되죠? 기본 상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뭐가? 여러분들 뇌가 기본 상태로 돌아가면 돼요. 그걸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걔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혹시 DMN이라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분? 나 이거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뇌과학에 관심 있으시면, 특히나 최신 뇌과학, 이런 데서는, 예전에는 막 뇌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편도체가 어떻고, 변형교가 어떻고, 전전두엽이 어떻고, 측두엽이 어떻고, 뭐 이건 이미 상당 부분 밝혀져 있어요. 근데 여전히 뇌는 우리 어때요? 미지의 세계야. 우리가 다 밝혀지는 못했어요. 뇌의 모든 기능이. 네. 이것이는 마커스 라이첼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기 수염난 이분이 어떤 분이냐? 뇌과학자예요. 인지과학자, 뇌과학자인데, 이분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발견합니다. 원래 이분의 전공은 창의성이에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영역이 우리의 창의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연구들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그러다 이제 사람들을 fMRI 기계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양한 자극을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뇌의 변화 패턴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창의적인 뇌가 어떤 자극일 때 좀 잘 발현이 되는지 뭐 이런 걸 연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요, 여러 사람 피실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실험자들이 fMRI 기계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이건 해프닝이야. 이분이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어떤 자극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집어넣은 걸 깜빡하신 거야. 여러분들 피실험자예요? fMRI 기계에 들어가 있어? 근데 뭐야? 아무런 자극이 없어? 이쯤에 뭔가 자극이 나와야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자극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나오는데요? 라고 뭐 얘기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 가만히 누워 있었으면 여러분들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 그럼 뭐 하실래? 예? 여러분들 하실까 한번 좀 이것저것 생각한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한다. 그쵸? 아무것도 안 한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고 상상을 한다. 그것도 뭐 잠깐이지 계속 아무 자극이 없는데 아마 한두 시간 자극이 없어. 막 이 정도라면 뭐 하실래요? 잔다? 그쵸? 잔다. 예. 상상한다? 잔다? 또 이 표현이 안 나왔네. 멍 때린다. 그렇습니다. 전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드디어 이 표현이 나왔어요. 멍 때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연히 그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그 순간에 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뇌를 딱 보니까 어땠냐면, 놀랍게도요,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그 뇌와 교집합이 많아요. 아주 우연히 발견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멍 때리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사람들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게 만들고 뇌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명명했냐면, 멍 때리는 상태. 멍 때리는 우리가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이죠. 무념무상이잖아요. 무념무상의 상태. 그게 인간의 뇌의 무슨 값? 이게 디폴트 값이야. 이게 디폴트거든. 이래서 이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얘는 아까 여러분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주무실 때도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접속을 해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깨어있을 때는 멍 때리는 거고,
주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때요? 인간의 뇌가 불안감이 줄어요. 여기 보면 앵자이어티가 줄어들어. 또 디프레션, 뭔가 어디 압박감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거 줄어들어요. 인내력 높아지고, 또 뭐야? 메모리, 기억력 좋아지죠. 셀프 어웨니스, 자기인식력 좋아지죠. 골 세팅,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 활성화가 돼요. 자, 그리고 마커스 레이첼이 발견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요,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왜?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인간을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새로운 걸 탐구하게 만들고 하는 그 에너지원이 됐으니까, 그렇죠? 요 모드로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이런 창의성을 연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나 나의 창의성 개발에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엄마들, 아빠들 많으시잖아. 실제로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어디 뭐 교육 가가지고 뭐 창의적 발상 기법, 뭐 창의성 훈련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드라마틱하게 창의성 좋아지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성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뭔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AI 시대인데 창의성 아니면 AI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길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멍 때리게 만들어주거나 아이들을 편안하게 멍 때리게 만들어주거나, 또 아이들의 잠자리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쉬운, 용이한 그런 확률이 높은 그런 잠자리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이들한테 뭔가 투자를 한다면 뭐야? 뭐 지능 개발하는 학원을 보내거나, 혹은 가장 쓸데없는 거 뭐야? MC 스퀘어 이런 거 사가지고 씌우는 거. 그건 진짜 그 사기극이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 중에 하나인데, 그거. 그런 사기에 휘말리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그 돈을 어디다 써라? 아이들 친구에 써라. 그 좋은 잠자리에 쓰는 게 정답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좋은 베개, 좋은 매트리스, 좋은 이불, 요거 이게 아이들의 창의성이 제일 좋아요. 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네, 그게 그 내용인데, 이제 이런 연구들이 계속 되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자, 보세요. 이게 이 연구예요.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ault mode network과 뭐에? social brain이야. 이거 그 뭐야? social brain하고 default mode 네트워크에 뭐가 있다? relationship, 관계가 있다. 라는 거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fMRI 기계, default mode 네트워크의 rest, 이게 멍 때리고 잠잘 때 그거예요, 그거. 그거 뇌 있잖아, 이거. 요 뇌 패턴하고, 뭐 하고요? social cognition. 요 패턴 있죠. 요 패턴하고, 뭐예요? 교집합 있잖아요, 교집합. 이게 교집합이죠. 레스트한 뇌와 소셜 커그니션의 뇌. 이 교집합이 상당 부분 많아요. 소셜 커그니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의 미래나, 내 고민이나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제가 지금 이명재 선생님을 생각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뭐야? 이게 소셜 브레인이에요. 근데 이 교집합이 많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멍 때리는 순간에 어디에 접속하기 쉬운 거예요? 소셜 브레인에 접속하기 쉬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멍 때릴 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하다가도 문득 무슨 생각이 나요? 내 걔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걔 참 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게 교집합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과정 시작 전에 나의 해방일지 OST를 들려드렸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저는 이제 뭐 이런 논문을 읽고 또 공부를 하고 뭐 이런 사람으로서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제가 논문에서 봤던 내용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어떤 드라마의 장면으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대사로 표현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제가 와, 혹시 이 사람 천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 자체가 이거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이 뇌를 연구한 적도 없을 거고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그걸 깊이 있게 뭔가 좀 공부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 묘사하지? 라고 제가 깜짝 놀라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뭐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제가 만화인 슬램덩크.
슬램덩크에 있는 그 수많은 대사들은요, 제가 정말 그 주옥 같은 심리학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슬램덩크의 대사들과 심리학의 어떤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좀 들려드리고 싶기도 한데, 여하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두 번째, 나의 해방일지. 여기에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인상적인 장면들이 혹시 보신 분이 있다면 좀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냐면 이 구씨, 구씨예요. 구씨가 매일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녁 때 구씨가 뭐 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일 다 마쳤어.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이제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고 맞아요, 맞아요. 소주 먹으면 평소 멍 때리면서 잘하시네. 이분들 완전 구씨 팬들이네. 그게 평상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 편의점에 가서 항상 몇 병을 사? 딱 2병을 사. 그 떨어지면 또 어때? 또 걸어가. 그리고 또 편의점에 또 2병을 사와. 이게 구씨의 일상이야. 저녁 때. 저녁 일상이잖아요. 먹으면서 맨날 이러고 먹고 있으니까. 그거 있잖아. 거기, 여자 주인공. 연미정이죠, 연미정. 연미정이 찾아오잖아.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처음에는 이제 얘기를 잘 안 해주다가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나를 추앙해. 뭐 이러면서. 뭐 추앙하라 그러면서 이제 좀 친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구씨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구씨가 하는 모습을 옆에 있는 오빠 친구 집에서 그걸 보다가 오빠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씨를 뭐라고 그래? 마시다가 심심하면 잔을 바꾼대. 그러니까 혼자서 술을 먹는데 서로 잔을 계속 바꿔 먹는 거예요. 낮에는 이쪽 창문 보면서 한잔하고, 해질 때는 여기 보고 한잔하고, 밤에는 저기 보고 한잔하고, 계속 각도를 바꾸면서 먹는다는 거야. 희한한 놈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연미정이 찾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먹냐? 라고 했더니 구씨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친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라는 대사가 있어요. 제가 이 대사를 듣고 전율을 일으켰어. 이게 바로 뭐야? 멍 때리는 거잖아.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는 건 뭐예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예요. 얘는 뭐 하고요? 소셜 브레인하고 교집합이 넣었다. 이거 멍 때릴 때 누가 생각나? 사람이 생각나는 걸, 그걸 너무 멋지게 표현을 해. 대사 자체가 일단 저처럼 이렇게 톤이 높지 않잖아요. 중저음이야. 쫙 깔려 있으면서, 예. 술을 마실 때마다 사람들이 찾아와. 막 이런 게,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확실히, 진짜 이 박혜영 작가 천재다. 천재다. 라고 느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큐리어시티라고 하는 호기심은요, 인간의 기본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값을 들어가려면 멍을 때리거나 잘 주무시거나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보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의 호기심 수준은 도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더 전문가가 되려면 여러분들 영역에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증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호기심을 우리가 측정을 할 때요, 한 가지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다 없다 이 차원이 아니야. 물론 한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니드 포 코그니션이라는 또 측정 도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토드 카시던이라는 분은 이걸 호기심은 크게 한 5가지야. 호기심은 5가지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5가지가 이거예요. 위에 있는 이거 있죠. Joyous exploration, deprivation, sensitivity, stress tolerance, social curiosity, thrill seeking. 이게 호기심의 5가지 요소예요. 이 5가지 요소가 어느 영역은 높고 어느 영역은 낮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유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돼. 클러스터로 구분이 돼. 물론 curiosity people은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형이야? curiosity 중에서도 the fascinated 유형이야. 또 어떤 유형은 curiosity 중에서 problem solver 유형이야.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예. 구분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해보고 싶으면 이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이게 카시단이 만든 테스트고요. 제가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문장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제가 발번역한 거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점부터 7점까지 여기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쓸 수가 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합계를 내면 돼. 합계 낸 것은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오른쪽에 있는 이거. 결핍 민감성. 결핍 민감성
만약에 이걸 다 더해서, 이거 여기서 합계는 아니에요? 합계한 것을 몇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로 나누면 돼. 7점 척도로 표시하신 다음에 뭘로 나눠야 돼? 합계를 쓴 다음에 5로 나누세요. 즉, 평균을 내라는 얘기예요? 평균 내면 그 평균 점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에버리지. 평균 점수. 예. 평균 점수하고 A랑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평균 점수가 여러분들 몇 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3.7보다는 높고, 그 다음에 4.9보다, 이거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한 중간 정도 있는 거고, 6보다 커. 그러면 호기심이, 평균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1표준 편차 이상으로 높은 거예요. 꽤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 얘가 높은 영역이 있으면 뭐야? 그게 하이야, 하이. 하이 영역이고, 이건 낮음에 있으면 그건 로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좀 열정적으로 호기심을 드러내는 유형인지, 아니면은 문제 해결에 탁월한 유형인지, 아니면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회피하는 유형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이 방법으로 쓸 수 있고, 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우리 디자이너들 있잖아요. 디자이너들이 보면 패턴이 있어. 어떤 패턴? 이 하이한 거, 아까 방금 전에 위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하이한 게 뭐냐, 높은 게 뭐냐, 요거 보여드렸잖아. 그쵸? 요거. 자, 그리고, 디자이너들은 뭐가 주로 하이가 많아요? 뭐가 많아요? 디자이너들은 소셜 큐리오시티, 여기 하이가 많죠. 또, 스토리스킹, 하이가 많죠. 그쵸?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자극 추구나, 그 다음에 사회적 호기심.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좀 높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야? 좀 디자이너적 성향에 좀 가까운 사람인 거죠. 박재원 선생님이 호기심의 자극을 추구함도 있던데, 그러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더 호기심이 많다고 봐도 되나요? 사실 호기심은 빅5에서 그러니까 익스트라 버전이 아니고요. 오픈니스 투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하고 훨씬 더 상관관계가 높아요. 근데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높고, 그 다음에 빅5의 E와 빅5라고 하는, 제가 이제 오늘 성격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성격에서 크게 5개를 얘기하고, 빅5 밑에 6개 파셋들, 그러니까 하위 요소 6개가 있어요. 하위에서 6개 중에 뭐가 있냐면, 자극 추구가 하위 요소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상대적으로 뭐보다? O팩터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실 호기심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성격 요인은 빅5에서 2가 아니라 5다. 그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네. 자, 왜냐면 이게 나머지가 다 5하고 좀 연관성이 높거든요. 여하튼, 자. 그래서 이건 재밌는 게, 디자이너들이 뭔가 혼자서 뭔가 좀 골똘히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탁월한 디자이너들은 뭐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기심 영역 중에서 사회적 호기심은 특히나 소셜 브레인하고 관련이 높잖아요. 소셜 브레인하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쉽죠.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디자이너를 하나의 예시로 뒀지만은, 제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뭐 엔지니어가 됐든 혹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HR을 하는 사람이 됐든 어쨌든 간에 소셜 큐리오시티 있잖아요. 이게 높은 사람들이 어떤 잡 영역이어도 크게 관계없이 성과를 잘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이 연구가 아주 많이 진척되진 않았어요. 카시나의 연구가 왜냐면 이 척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래된, 이렇게 고전적으로 막 오랫동안 연구한 이런 분야는 아니에요. 이게 2017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한 2년 뒤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특집호로 다뤄졌고,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더 나오기 있긴 하지만은, 아직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이건 어떻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예측컨대, 왜냐면 이런 예측을 해서 제가 틀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예측한데, 소셜 큐리오시티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잡 필드와 관계없이, 어떤 여러분들 일을 수행하든 관계없이, 이게 높은 사람들이 성과가 높을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호기심 많은 직원이 성과도 높죠. 실제로 그래요. 왜요? 호기심 많은 직원이 성과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에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인포메이션 시킹 행동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뭐 하나 꽂혔어. 그럼 일단 뭐해? 일단 정보들은 뭐야 좀 줘봐봐. 내가 확인해볼게. 하잖아. 뭘 가져오잖아요. 이게 인포메이션 시킹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해보겠죠. 그럼 어떻게 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즉시 학습이 돼서 성과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예.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호기심이 생기면 성과가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NFS가 높으면 어떻다? 이 사람들이 즉시 학습하고 이어져야 된다. 그게 이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습관화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꽂혀 있고 뭐 하나의 정보를 좀 찾아서 알아보고 싶고 그러면 알아본과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학습을 하셔야지. 일단 자료는 일단 모아놓고 언젠가는 보겠지. 내가 쉬는 날 몰아서 볼 거야. 원래 책은 사는 거야. 그리고 장식으로 써도 원래 그런 용도야 책은. 책은 보는 게 아니야. 뭐 이따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책을 왜 장식용으로 씁니까? 책을 보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자, 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가 호기심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간혹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치 않았는데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냥 막 공격성으로 느껴지는 그런 대화들이 간혹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게도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애야 라고 하면은 똑같은 상처 주는 말을 해도요. 상처를 덜 받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좀 있잖아요. 막 이거 궁금해하고 막 물어보는 애들, 평소에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잊고 싶은 과거. 얼마 전에 헤어졌단 말이야. 정말 잊고 싶은데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왜 헤어졌냐? 야 그때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 아니야? 야 걔 지난번에 누구 만나고 있던데. 야 그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이 싸가지가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데가 있냐면 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쟤 항상 그런 애잖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것은 호기심 많은 사람하고는 대화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장면에서 호기심을 많이 드러낼수록 어때요? 여러분들의 의도가 곡해되거나 오해받거나 이럴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들을 호기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줄 때. 예. 얼마나 유리합니까? 호기심이 많으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남들한테 상처도 덜 받죠. 성과도 높아지죠. 나빠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냐. 아까 우리 박지원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원래 성격은 타고난 거예요. 특질이야. 그러면 호기심도 5팩터, 오픈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빅5에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학습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학습을 하고 일단 성격에 크게 타고난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성과 연관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이걸 CEI라고 해요. CEI. 예. 그러니까 타고난 그 뭔가는 CEI다. 이렇게 보시면 돼. 큐리오시티 수준을.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데일리 큐리오시티가 있죠. 데일리 큐리오시티는 여러분들이 타고난 특성이 있는 거고요. 타고난 특성이 원래 있는 거고 원래 호기심이라는 특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습관처럼 매일같이 호기심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 할 거야? 호기심을 내가 내 인생의 습관처럼 삼을래. 그래서 하루에 하나 누구한테 물어보기, 하루에 하나 누구한테 질문하기, 하루에 하나 누구한테 조언 구하기. 이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습관으로 만들어낸 거야. 그쵸? 그걸 뭐라 부르냐면 데일리 큐리오시티라고 불러요. 그것을 매일같이 실천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이 데일리 큐리오시티예요. 그런 사람들이 로우 데일리 큐리오시티야. 내가 타고난 호기심은 높아. 그쵸? 타고난 호기심은 높은데 어떤 사람들 있어요? 안 물어보는 사람들 있겠죠. 타고난 호기심이 높아가지고 그걸 습관처럼 매일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데일리 그로스 비헤이비어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하고자 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학습 행동이고 성장 행동들 있잖아요. 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장할 가능성이 뭔지? 타고난 것도 높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표현할 때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록 타고난 게 낮다 하더라도 매일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어때요?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높은 거예요.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미닝 인 라이프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내 삶은 참 가치 있는 것 같아. 오늘도 누구한테 도움을 줬어. 나는 강사로서 참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 나는 HR 담당자로서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미닝 인 라이프라고 불러요. 우리가 뭔가 좀 해피니스나 혹은 사티스팩션, 라이프 사티스팩션 이건 과거에 많이 측정했던 지표인데요. 최근 들어서 긍정심리학자들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냐면 미닝 인 라이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미닝 인 라이프는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의미를 갖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우리가 해피니스 하면 주로 뭐냐? 쾌락 추구예요.
뭔가 좀, 뭐,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미닝 인 라이프는 내가 뭐 하는 거야?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냐? 뭐 행복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 얘기만 딱 들여다보면 뭘 추구해요? 나는, 매일매일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내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행복은 물론이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건 물론이고, 또 뭐예요? 비록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 정서 상태. 즉, 내가 뭔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정서 상태. 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웃풋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미닝 라이프가 긍정 심리학에 어떤 뭔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척도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같은 패턴이잖아. 같은 패턴이 설명 안 드려도 되잖아.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라이프 사티스팩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타고난 호기심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그 호기심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나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상대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게 서로 지적 자극이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거 어때요? 그게 최상의 조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임원은 답을 구하기 쉽다. 왜? 이 사람도 호기심 생기면 배려가 없어. 장벽이 없어. 물어보면 알아서 답 다 가져오잖아. 근데 그거보다도 직원들이 질문을 던지고 임원이 답도 하고 그런 조직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런 근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근거 때문에.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우리가 이제 조직 문화 측정도요. 다양한 방식으로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요. 조직의 큐리아시티 수준 이런 수준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지 이런 걸 한번 측정해 보면 제가 보건데 뭐 그 역량과 연결돼 있죠. 그다음에 웰빙 수준 다 웰빙이잖아요. 웰빙 측도 이런 것도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제대로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성원들의 웰빙 또 우리의 성과 또 뭐 이런 뭐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거 하나로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얘기했을 때 더 좋아진다라는 증거들도 많고 하니까 뭐 이런 척들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제가 아까 그 번역한 제 발번역이긴 하지만 그런 척도들도 필요하시면 한번 좀 보시면서요 활용을 한번 해보시죠.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최근에 이런 호기심을 활용해서 조직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조금씩 발표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기심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에요 요즘.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을 좀 알려드리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서도요 이 호기심을 표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리더십 이 리더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우리가 서로 자극할 때 쓰는 어떤 언어 습관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리더의 습관 중에 이러이러한 습관들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아티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시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리더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겠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공동 우리 조직의 전체 호기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습관을 좀 써봐라.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좀 길러야 된다.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는가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본인의 학습 목표를 리더가 먼저 공개해라. 그러니까 자크버크 같은 경우는 내가 원래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어 배우기, 또 2주에 책 한 권 읽기, 또 매일 새로운 직원과 점심 먹기. 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공표한 거예요. 공표한 거야. 그리고 그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서 조직 전반적인 성과를 높였던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머크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기업 중에 하나죠. 얘들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 참 좋아해요. 좋은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저는 꾸준히 학습하는 조직이 좋은 조직인데 그럼 도대체 뭘 학습하는 거냐? 저는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된다? 세계적으로 이게 임팩트 지수가 높은 소위 말해서 뭔가 좀 그 명망 높은 좋은 학술지 이런 학술지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관심 가진 이런 좋은 학술지에서 좋은 결과가 발표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 조직에 진짜 이게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조직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들을 자꾸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그 현상이 나왔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한 다른 조직은 감히 엄두도 못 낼 그 무언가의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그렇게 만든 조직들이 꽤 많아요. 제가 이제 이 다음 시간에도 뭐 어느 한 조직을 좀 소개해드리겠지만은 머크도 마찬가지예요. 머크가 아까 그 큐러시티 디멘전 한 5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빼고 얘들은 소셜 큐러시티를 뺐어요. 나머지 4개를 가지고 뭘 했냐면 머크의 인플로이와 non-머크 인플로이,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사예요. 경쟁사의 인플로이들을 뭘 측정을 해요? 호기심 지수를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해서 우리가 어때? 상대적 우위에 있잖아. 그럼 뭐야? 우리의 잠재력. 아까 그 임원의 잠재력도 큐리오시티였죠? 또 역량, 컴피텐스 큐리오시티였죠? 다 이거 큐리오시티였잖아. 창의성 큐리오시티였죠? 그쵸?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직 경쟁기에 의해서 창의성 수준 괜찮고 역량 괜찮고 잠재력 괜찮아. 라고 확인하는 용도로 실제 쓰고 있어요. 실제.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개념이 원래 호기심은 애들 이런 거 원래 애들 창의성 이런 거 애들의 호기심을 죽이지 마세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이런 거 요런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조직에서 얼마든지 활용하고 얼마든지 실제 성과를 보이는 그런 중요한 어떤 개념이다. 특히나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최상의 방식은 need for cognition, curiosity. 이것은 뭐 하는 거다? 즉시 학습하는 거다. 자, 되셨죠? 자,